안녕하세요. 여기 사연 채널을 매일 잠자기 전에 한 편씩 듣고 있는 팬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이 분노하기도 했고 웃기도 했답니다. 그동안 즐거움을 주셨으니 저도 보답하는 의미로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시댁과 남편, 그리고 3자, 4자까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을 것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년 시절은 아버지 없이 자라긴 했는데 어머니 덕분에 평범하게 잘 자랐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해서 4년제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 회사도 아주 어렵게 취직했답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께 일을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제 겨우 50대 후반인데 왜 일을 쉬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셨는데 매달 보험왕을 하실 만큼 실적이 좋아서 은퇴하기에는 많이 아쉽다고 하셨고요. 여하튼 제가 어른이 되었어도 엄마는 여전히 절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분이셨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엄마와 계속 같이 살았답니다.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가는 것이 효도일 것 같아 조금 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38살까지 나이를 먹고 나서야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12살이 어린 2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처음 독서 모임에서 만나 책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다가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천혜 고아에 혼자서 악착같이 살아왔다며 현재는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미모와 자산, 성격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고 좋긴 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남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매달리며 만나달라고 했죠. 저한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고 2년을 사귀고 집에 소개해줬습니다. 엄마는 어린 예비 신부를 보고 화들짝 놀랐고 정말 결혼할 상대로 데리고 온 게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12살이나 어리다고? 주여가 너 도둑놈도 아니고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이 아가씨 부모님도 알고 있는 거야? 엄마, 지민이는 가족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이라고? 아이고, 어린 것이 딱하기도 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바르게 잘 컸고 직업도 아무도 못하는 통역사가 됐구만. 지민씨, 내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예비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는 주혁 오빠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오빠 아니면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아휴, 두 사람이 많이 가까운 모양이네. 그래도 아직 지민씨가 어리고 하니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는 게 좋겠어. 성급하게 결정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지? 그러니 천천히 생각들 해봐. 엄마는 제 예비 신부가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뭔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40이 되었는데 결혼을 미루라고 말한 건 신부감을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예비 신부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어때요? 뭐 예쁘더라. 직업도 좋고. 그럼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어때요? 그건 좀 생각해보자. 혹시 고아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고아긴 해도 혼자서 살아온 과정을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여자인지 가늠이 될 거 아니에요. 고아는 문제가 아니다. 예쁘고 잘난 것도 잘 알고 지민이가 훨씬 아깝다는 것도 알아. 근데 느낌이 좋지 않다. 괴리감, 이질감 뭐 이런 기분이 들어. 네 신부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한 식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엄마, 이제 겨우 한 번 봤는데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엄마, 지민이는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부담스럽다.
난 네가 평범한 여자를 만나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만큼 제 아내가 특출나게 예쁘고 돈도 잘 버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 역시 많이 생각했던 거라 조금 더 지켜보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매일같이 귀에 대고 쏘아댔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안 해? 나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다고. 오빠가 준비가 덜 됐어.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지민이 네 마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연애를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오빠 아니면 안 된다니까? 생각하고 자식할 게 없다고. 내 영혼의 단짝은 오빠뿐이야.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결혼해. 지민아, 고마워.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나랑 결혼해주겠다는 거 진심으로 영광이야. 그런데 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오빠,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민이 널 마다할 남자가 과연 있을까? 하긴 내가 어릴 때부터 인기 하나 끝내줬지. 그래, 오빠가 바라는 대로 좀 더 연애하면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좀 진정시켜놓고 연애는 똑같이 매우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 여자친구가 어떤 노인과 함께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지민아, 여기서 뭐해? 조금 전까지 옆에 계신 어르신 누구야? 나 고아원에 있을 때 자주 봉사활동 와주셔서 돌봐주시던 분이야. 우연히 만났는데 반가워서 이야기 나누고 헤어졌어. 난 또 너희 할아버지인가 싶어서 인사드리려고 차를 세웠지. 내가 고아인데 무슨 할아버지가 있겠어. 아니, 뭐 뒤늦게 찾은 가족인가 싶어서. 아무튼 반가운 사람 만나서 좋았겠네. 기분 좋아. 오빠, 우리 바로 데이트하러 가자. 그날 본 신사 어르신이 멋진 분 같아서 나중에 한번 식사를 하자고 예비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엄마의 눈치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며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 초음파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저는 기뻤고 이젠 결혼을 미루면 안 되는 큰 이유가 생겼으니 바로 엄마께 말씀드리고 예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엄마는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셔서 아내를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했지만 어쨌든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좋은 점만 보시려고 노력하시며 몸을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통역가인 아내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출장을 자주 다녀서 엄마가 늘 건강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줬어요. 그리고 이듬해 아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더욱 밝게 바뀌었답니다. 아내와 제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 아들을 키워주고 봐주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베이비시터를 두려고 했는데 손자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싫다면서 결정하셨죠. 아무튼 엄마를 믿고 저희 부부는 직장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엄마와 아들, 저희 부부가 넷이 모여서 저녁을 꼭 함께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사고 싶은 물건을 사오는데 이번엔 5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와서 집안이 잠시 시끌시끌했습니다. 세아가, 유모차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세상에, 뭘 그리 비싼 걸 산 거냐? 이왕이면 좋은 거 태우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엄마들한테 이 제품이 인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유모차에 그런 큰 돈을 쓰니. 너 방에 있는 명품백들 보아하니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구나. 통역가가 얼마나 잘 버는 일인진 모르겠지만 이제 좀 아껴가며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어머님, 저 그 정도 돈 써도 될 만큼 능력 있어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 말은 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벌이가 좋다고 해서 사치를 심하게 부리는 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다. 자꾸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 명품 하나 사준 적 없잖아요. 제가 벌어서 제가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세요, 어머님? 뭐야? 너 지금 너 잘났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거냐? 세아가, 내가 잔소리하기 싫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넌 사치가 너무 심하다. 소비를 좀 줄여라. 나중에 손자 위에 적금을 들든 재테크를 하든지 하라고.
엄마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길 거부하더군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기분 나빠하셨어요. 중간에 있던 저는 아내를 방으로 불러서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하는 말씀에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안 돼? 지키지 않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에 토를 달지 마. 거짓말로 대답하라는 거잖아. 난 싫어. 내가 받아서 내가 쓰겠다는데 왜 참견인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 편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어머님 편을 들어? 엄마가 우리 성진이 잘 키워주시고 살림까지 봐주고 계셔.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의 바르게 해. 애 봐준다고 해서 돈 주잖아. 당신 진짜 1억이야?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거냐고. 몰라. 짜증나니까 빨리 어머님 보내. 집에 왔으면 편하게 좀 쉬게 해줘봐.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엄마가 이미 떠나고 안 계시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아내에게 알아듣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내와 갈등이 자주 일어나니 육아를 손에서 떼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들을 돌보게 했고 저희 부부는 바뀌지 않은 같은 삶을 지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거의 오시지 않으니 아내의 불만은 사라졌고 저도 아내에게 화를 낼 일이 없었어요. 아들이 20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진급을 3년 연속 물을 먹고 자리가 바뀌었답니다. 단순한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퇴사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었죠. 저는 몇 개월 동안 자존심을 굽혀가며 회사에서 일했는데 뒤에선 제 욕을 하는 선후배들이 많았답니다. 알아서 나가야 할 처지에 왜 멍청하게 버티고 있느냐고 조롱하는 말들이었죠. 속이 상하긴 했지만 40이 넘은 제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는 일도 거의 없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오니 제가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아기가 잠들었을 때 소파에 나와 맥주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내는 제가 고민이 있다는 걸 느꼈는지 어느 늦은 밤 저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더군요. 당신 요즘 힘들지? 그래 보여? 아니야, 힘든 거 없어. 마누라 잘 만나서 아들까지 잘 낳고 사는데 뭐가 힘들겠어.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 뭔지 말해봐. 회사 일이지? 아내가 말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니 편하게 말이 쭉쭉 잘 나오더군요. 회사에서 진급 못하고 책상 위치가 바뀌어 단순 업무만 한다고 했더니 사회생활을 잘 아는 아내가 잘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웃기네. 스스로 퇴직할 때까지 창피함 주겠다는 거잖아. 내 능력이 부족했나 봐. 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됐어, 회사 그만둬. 내가 당신 사업 시켜줄게. 뭐 사업?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당신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해서 돈 벌면 되겠어? 나가라고 떠미는 회사에서 괜히 억지로 버티지 말고 퇴사하고 새로운 일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보. 아내는 절 한심하게 보지 않았고 이해를 해주다 못해 사업장까지 차려주겠다고 결정했답니다. 결국 아내의 돈으로 사무실을 얻었고 회사에서 하던 수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일은 제가 자신 있기도 했고 인맥도 어느 정도 있으니 거래할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 인맥으로 매출을 채울 수 있었는데 아내가 자기 인맥을 소개해줘서 2배 이상의 매출을 더 낼 수 있었어요.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건 아니지만 1년 만에 자리를 제대로 잡았답니다. 직원들도 10명 정도 있었고 매출도 소기업치고 매우 잘 나왔습니다. 한편 아내는 통역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외로 나갔어요. 기업인들 사이에서 동시 통역하는 일이었는데 진짜 능력이 좋아서 자주 출장을 떠났답니다. 일도 바쁘고 애기 키우느라 아내 몸이 지쳐 저희 부부는 그냥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면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거부해서 꼭 참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달콤한 밤을 가끔 보냈어요.
아들의 돌이 지나고 얼마 뒤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가끔 잠자리를 했었는데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축복할 일이라 저희 부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듬해 딸을 낳았고 아이가 돌이 되자 베이비시터를 한 명 더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애들을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애들 어머님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베이비시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이 봐줄 때랑 너무 다르더라. 그거야 당연하지. 가족이 키우는 거랑 생판 남이 키우는 게 같을 수가 있겠어? 맞아.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말실수도 많이 하고 기분 상하는 말을 했어. 사과드리고 부탁드려볼까? 당신이 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대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엄마도 손주들 좋아하시니까. 그래, 알겠어. 사과드리고 우리 애들 키워달라고 말씀드릴게. 그렇게 아내는 육아를 저희 엄마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게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한 엄마는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좀 냉랭해졌다고 해야 할까? 웃음도 적어지셨고 돌보는 정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용돈을 더 올려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시종일관 냉랭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느끼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저더러 엄마의 불만이 뭔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몸이 좀 아프셔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는데 하루 날 잡아서 엄마와 둘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죠? 허리는 좀 어떠세요? 병원에선 좋아졌대. 그래서 약도 끊었다. 몸 건강은 잘 챙겼으니 아픈 곳 하나 없다. 그래요? 아픈 곳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요즘 우리 애들 봐주는 거 힘드세요? 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지쳐 보여서요. 지치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왜 매번 어두워 보이세요? 어떨 때는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손주가 친손주로 느껴지지가 않아. 생판 남의 자식을 봐주는 기분이 들어. 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애기들이 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정이 안 가. 엄마, 그게 이유였어요? 상상도 못한 말을 들으니 손발이 떨리네요. 엄마, 아내랑 저랑은 사이가 좋아요. 게다가 아내는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맨날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도 모르겠다. 네 처가 잘나고 예쁜 것도 알고 성격이 나쁘지 않은 것도 알아. 물론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해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말이야. 엄마, 잘못 짚으셨어요. 애기들 혈액형 모두 저랑 똑같고 생긴 것도 많이 닮았어요. 그래,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거지. 아무래도 자격지심 뭐 이런 건가 보다. 네 처가 너 사업장 차려주고 떵떵거리는 거나 돈 잘 번다고 명품 사재 끼고 하는 걸 보면 괜히 미운 마음이 들었어. 따지고 보면 네 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내가 꼰대라서 그런가 봐. 엄마가 무슨 꼰대예요. 우리 애기들 잘 키워주고 계신 데다 살림까지 봐주시잖아요. 저희는 항상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제 아내 미워하지 마시고 좋아해보려고 노력은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뭐냐, 이 못난 애미가 요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밝게 잘 지내보도록 할게. 엄마가 화나신 이유는 아내가 너무 잘나서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빌빌거리는 걸 아내가 사업가로 만들어줬고 떵떵거리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저였으니 중간에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얼마 뒤 엄마의 표정은 밝아지셨고 아이들을 더더욱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제가 사업장에서 바쁘게 일하긴 했지만 아내한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통역 일을 했고 해외도 매달 나가니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혼자 벌 테니 잠시 쉬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 일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야. 하기 싫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겠지. 근데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이야.
애기가 둘이나 되는데 이제 일 좀 줄이면 안 될까? 이 남자가 웃기는 소리라네. 여보, 내가 있어야 그나마 우리 집안이 굴러가는 거야. 나 없었으면 당신은 백수가 됐을 것이고 우리 애들은 손가락 빨면서 지내야 해. 게다가 어머님한테 매달 양육비 드리는 것도 한두 푼 아니라고.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수고 많이 하고 도와준 건 알겠는데 일 좀 줄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 좀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당신 사업장 지금 좀 잘 된다고 안일하게 일하지 말고 거래처도 여기저기 뚫어서 매출 좀 올려봐. 주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아내에게 쉬라고 한마디 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자존심을 씹혀 먹혔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여하튼 아내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이른 퇴근을 알고 찾아가 봤어요. 환자복을 입고 입원한 아내를 보자 뭔 일인가 싶었어요. 여보, 입원까지 할 정도래?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간암이래. 어떡해? 뭐라고? 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암이라는 거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한 게 맞아? 받으라는 검사는 다 받아봤어. 근데 간암 3기라고 하더라. 맙소사, 보통 일이 아니네. 여보, 잠깐만 있어.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 좀 하고 있게. 저는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암이 확실하다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그런 건가요? 간 이식이요. 이식하면 해결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죠? 검사 받으면 될까요? 검사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수술이 적합한 몸인지 보고 나서 결정해야죠. 먼저 가장 가까운 분인 남편부터 하시고 다른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돌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천의 고아인 아내에겐 가족이 없었으니 저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니 저 혼자만 검사를 하게 됐죠. 저는 제발 적합하길 기원하며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듣기 전까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더 떨어서 손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여보, 손에서 땀이 나. 걱정돼? 그럼 걱정이 안 되겠어? 당신이 수술 받지 못하면 큰일이라고. 기증자를 기다리는 거 물어봤는데 엄청 오래 걸린대. 그 사이에 암이 커지면 손도 못 쓴다고 했단 말이야. 무섭다. 여보, 나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살릴 거야. 나만 믿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 이식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아내분 살리게 됐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수술 날짜 잡도록 하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수술 받도록 하죠. 네.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할 수 있으니 빨리 해주세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간 이식이 가능하대. 당신 살릴 수 있대. 여보, 정말이야? 오빠랑 나랑 수술이 가능하대? 그렇다니까. 내가 뭘 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살린다고 했지? 여보, 내가 간 이식해줄 테니까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살다가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건데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여보, 내가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잊어줘.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에게도 어머님께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이야. 나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 주부가 될 거야. 그래, 당신은 이제 일 쉬어야 해. 이젠 아프지 말고 평범하게 주부로 지내. 아내는 많은 걸 느꼈는지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며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눈물로 사죄했어요. 어머님,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상대하시느라 마음고생 심하셨죠?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 끄집어내서 뭐 하겠냐. 난 괜찮다. 수술 받으면 건강하게 몸 관리도 잘하고 일도 그만하고 평범하게 살아다오. 내가 바라는 건 그뿐이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 앞으로 어머님한테 진짜 잘할 거예요. 나도 노력하마.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엄마까지 격려와 덕담을 해주셨고 잠시 집에 가서 필요한 걸 챙겨오기로 했어요. 제가 사업가이니 병원에서 일을 하려면 노트북도 필요했고 저희 부부의 속옷이나 생필품까지 가지러 가야 했죠. 엄마는 손주들을 보셔야 해서 집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하루 전이 되자 긴장이 되더군요. 여보, 나한테 간이식 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 아무리 부부여도 힘든 결정일 텐데 말이야. 힘든 결정이라니.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간암이면 간이식 안 해줄 거야? 나야 당연히 해주지. 당신이랑 나랑은 일심동체잖아. 그 말 좋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애할 땐 진짜 각별했지? 내가 당신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조른 거 기억나? 당연하지. 12살이나 어린 여자가 사귀자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니? 처음엔 날 놀리는 줄 알았다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 난 당신의 성품과 외모에 끌려서 나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없었어. 난 당신이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내가 벌어먹이면 되니까. 고맙다. 고마워. 날 그렇게 좋아해준 여자는 아마 당신이 처음일걸? 근데 내가 가장이니 당신은 너무 애쓰면서 일하지 마. 충분히 고생 많이 했으니 쉬라고. 그래, 알겠어. 아무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연애 때 이야기하니까 좋다. 여보, 우리 수술하면 둘이 여행 가자. 연애 때 감정 되살려보자고. 나야 좋지. 그렇게 하자. 수술 전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셔야 할 엄마가 병원으로 오셔서 절 깨우셨습니다. 아들, 일어나봐. 당장 일어나.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애들은 내 친구한테 잠시 맡겼다. 큰일이 생겨서 온 거야. 엄마, 큰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는 어디 갔어요? 몰라. 화장실을 갔는지 바람을 쐬러 갔는지. 아들, 너 옷 갈아입어라. 수술 못한다. 네?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예요? 엄마, 왜 이렇게 흥분하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각대봉투 안에 있던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네 아내년 무서운 년이야. 이것 봐라. 이게 뭔데 그래요? 친자검사? 이거 제 이름이랑 우리 애들 이름이잖아요. 그래. 그 친자검사지 결과를 봐라. 0.00001%?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이 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 결과가 틀리게 나왔겠냐? 네가 네 처한테 간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 몰래 친자 검사를 했어. 네 처의 친자는 확실한데 너의 친자는 아니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샅샅이 뒤져서 뭘 하나 찾았다. 이것도 봐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친자가 아니라니. 이건 또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누구 건데요? 네 마누라의 비밀폰이다. 패턴을 기억자로 했더니 쉽게 풀리더라. 그 안에 있는 카톡들과 더러운 사진들 직접 눈으로 봐라. 그럼 왜 네 애기들이 친자가 아닌 걸 알 거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는데 핸드폰 속 카톡 내용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내가 카톡을 나눈 남자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만나는 시간, 날짜, 장소까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동안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던 건 모두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어보니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셀카를 찍어서 남겨뒀더라고요. 그중 제가 아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봉사활동 나와서 친해졌다는 어르신이 상간남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리자 병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 혼자 오셨어요? 더러운 것. 이제야 너의 실체를 알게 됐다.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였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아빠뻘 되는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것도 여러 명이랑.
내 아들과 딸은 누구의 아이인 거야? 이걸 보라고! 제가 친자 검사지를 집어던지자 아내는 그걸 집어들어 읽어봤는데 하나도 놀라지 않더군요. 아, 당신 애가 아니었구나? 그럼 다른 오빠 애기인가? 아, 그때 현우 오빠랑 잤으니까 그 오빠 애기인가 보다? 뭐? 겨우 한다는 말이 누구랑 잤는지 말해주는 거야? 이 역겨운 여자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진정해. 내가 지금 이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을 거라 생각해? 실력? 노력? 아니, 소파 승진으로 온 거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성공하려면 그것만큼 빠른 길은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 오빠들 도움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당신 사업하는 돈도 다 내가 만나는 오빠들한테 받은 돈으로 차려준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에 엄마가 제대로 화가 나셔서 아내의 뺨따기를 세게 한 대 갈겼습니다. 아이, 왜 때려요? 넌 이 상황에서 소파 승진했고 돈 많은 남자 만난 걸 자랑처럼 떠드니? 네가 사람이야? 내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쁜 기집애야. 어머님, 애기들이 친자가 아니어서 화난 모양인데 어차피 남편 호적에 올렸고 2년 동안 잘 키웠잖아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 대가리에 똥만 찬 것을 봤나? 무릎 꿇고 사질도 모자랄 판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우라고? 에라이 정신 나간 거사. 너 사람 잘못 봤어. 내 아들은 친자식도 아닌 애들을 키워줄 만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 끝나버리는 건가? 여보, 그래도 나한테 간이식 해줄 거지? 내가 해준 게 많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뭐? 간이식? 당신은 지금 간이식이 중요해? 당신이 저지른 짓들이 밝혀졌는데 그런 말이 나와? 염치도 없이 내 간을 달라고? 아, 지나간 일인데 어쩌라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면 바뀌는 게 있나? 일단 내가 살아야 하는 게 우선이니까 수술은 해줘. 못해. 아니, 안 해. 일을 많이 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니었어. 그동안 출장 다닌 게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늙은 남자 만나서 연애질한 네가 벌을 받은 거라고. 당장 옷 갈아입고 나가겠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뭐? 아픈 마누라를 두고 이혼하자는 말이야? 여보, 일단 수술부터 하자. 아, 당장 내일이 수술인데 이제 와서 엎어버리는 게 어딨어. 수술하고 나서 해결하자. 이혼이든 뭐든 날 살리란 말이야. 내가 돌았냐? 너 같은 걸 살리게? 너 그냥 암세포에 씹어 먹혀서 돼져버려. 확 끝장나버리라고. 이 남자가 말을 막 하네? 그게 환자한테 할 소리야? 당신 그냥 가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 사업장 빼앗을 거야. 그래, 가져가. 네 노인네 오빠들 돈으로 차려준 거 내가 계속 하고 싶겠냐? 돈이고 사업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이 썩어 빠진 걸레야. 이 개자식이 말하는 것 봐라. 나 아니었으면 후진 회사에서 잘려서 잉여짓이나 하며 살 놈이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대? 야, 넌 나 아니었으면 평생 등신처럼 살았을 거야. 나이만 처먹은 개자식아! 아내의 막말에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차마 암 환자를 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봐주지 않고 귓방망이를 날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아이, 이봐요 어머님, 진짜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네 애기들 데리고 사라져. 우리 모자 앞에서 영영 나타나지 말라고, 이 쓰레기야. 아내는 한 대 더 맞을까봐 몸을 움츠리더니 주둥이를 다물더군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일러줬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둘러대고 수술 따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긴 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법원에 오갈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별거를 하고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사업장 내놔. 그리고 내가 선물한 것도 다 내놓고 당신이 바라는 이혼 해줄게. 뭐야? 몸이 멀쩡해지기라도 했어?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아주 반갑네. 나 수술 받았어. 간이식 받았다고,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너 말고 간을 받을 남자가 없을 줄 알았니? 내 두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찾아내서 병원으로 불렀어.
우리 오빠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이식 받았지. 참, 기가 막히네. 그래, 제주도 좋다. 그럼 바로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장 가지고 법원에서 보자고. 그래, 피차 똥물 튀기는 소송하지 말고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헤어지자고. 내가 준 걸 돌려주면 도장 찍어줄게. 아주 고맙네. 그래, 사업장 너가 가져가. 됐지? 그래, 혼수는 중고로 팔기로 했으니까 집에 사람 오면 문만 열어줘. 알았다. 법정에서 봐. 그 더러운 아내와 법원에서 만나 합의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되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신 나 놓친 거 후회하지? 사업장도 빼앗기고 나같이 어리고 예쁜 여자 놓쳐서 후회가 이만저만 아닐 텐데. 자뻑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너랑 이혼하니까 속이 더 시원하다. 야, 애기들이나 빨리 호적 정리하게. 네 애인이랑 빨리 혼인신고해라.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한감 넘은 오빠라. 참 웃기네.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게 무슨 의미지? 똑바로 말해봐. 아니, 돈 많은 남자랑 잘 살아보라고. 근데 환갑 넘어가면 밤일 못하지 않나? 아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여보, 진짜 끝이다. 잘 가. 그래,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잘 나가게 해줬더니 뒤통수 후려가기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어. 전처의 무식한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집을 이사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눈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에 지원했더니 자리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물론 연봉이 적긴 했지만 제 분수에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한편 엄마는 몇 주 동안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만 누워 계셨어요. 손주들이 다른 남자의 자식인데다 바람을 밥 먹듯이 피운 며느리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며 매일 끙끙 앓으셨죠. 그래서 저는 얼마 뒤에 엄마를 위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새 며느리감 데려왔어요. 뭐? 새 며느리? 아니, 아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모임에 나갔는데 저랑 비슷하게 이혼한 여자 만났어요. 둘이 대화 많이 나누다 보니 눈을 맞아버렸네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시대요. 벌써 애인 집에 인사 갔는데 절 흡족하게 봐주셨어요. 오늘은 엄마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저희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중입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로 주방으로 가시더군요. 제 애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식사하는 내내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일어난 걸 보니 제가 빨리 여자를 만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와 애인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재혼했어요. 예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살게 됐죠. 1년 뒤 딸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제 친자식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저와 똑같이 생겼답니다. 몸조리를 한 아내는 집에서 좀 더 쉬다가 복직했고 딸아이는 엄마가 키워주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주말이니까 우리 둘이 딸 볼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를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 같으니 니들은 저녁에나 봐라. 너희 그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라도 좀 하고 와. 데이트요? 오, 그럼 그럴까요? 여보, 우리 놀러 갈까? 아내는 가까운 대공원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하더군요. 저희 둘은 손을 잡고 공원의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를 휘날리며 유모차 세대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 여잔 바로 전처였습니다. 그 사이 애를 하나 더 낳았는지 3남매의 유모차를 끌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는데 전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쥐약씨? 당신 재혼했어? 옆에 새 마누라야? 왜 말을 걸고 그러냐?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래, 재혼했다. 내 마누라다. 예쁘지? 아무것도 없는 40대 이혼남이 세장갈 가다니 기가 막히네. 당신 재주 좀 있나 봐? 너야말로 재주가 좋네. 그 사이 또 애기를 낳았어? 그 늙은 할배의 애기야? 그렇긴 한데 나 지금 혼자야. 싱글이라고. 싱글? 당신 늙은 애인들 많잖아. 그중 하나 골라서 재혼하면 되잖아. 나 놀리는 거냐?
안 그래도 신난해서 돌아버릴 지경인데. 왜? 뭐가 문제인데? 내 남편 놈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재산 다 날렸어. 빌린 돈도 엄청 많아서 도망갔어. 지금 나 엄청 궁핍하게 지내고 있어. 당신이 입은 옷 명품 아니야? 그리고 유모차도 비싼 거잖아. 사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고 사는구나. 근데 당신 통역가로 일 많이 했잖아. 그건 내가 사귀던 오빠가 꽂아줘서 일한 거야. 그 오빠랑 헤어져서 다신 통역가로 일하지 못해. 내가 나이를 좀 먹고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 얼굴이랑 몸매가 옛날 같지 않다고 다들 나를 안 만나줘. 아, 진짜 짜증난다고. 참 갈수록 코미디네. 미모가 풀썩 주저앉으니까 바로 팽당했다고? 진짜 웃기네. 그럼 남자들한테 빌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너 무슨 아메바니? 당신이 봐도 나 많이 늙었어? 얼굴 살 처지고 몸매도 별로야? 진짜 못났어.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못생겼다고. 나랑 헤어지고 상처가 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됐다. 지금 상황이 멋 같으니까 신경 건들지 마. 말은 네가 먼저 걸었잖아. 야, 됐어. 우리 부부는 그만 가볼 테니까 애기들이랑 산책 잘 해라. 주혁씨, 잠깐만. 나 지금 어린이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일 하면서 살아. 우리 3남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단 말이야. 와, 그나마 사람이 되긴 했나 보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기들을 버리지 않은 걸 보니 완전 사악한 여자는 아니네. 당연하지. 난 애들을 고아원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내가 키울 거라고. 어이구, 위풍당당하네. 멋지다. 그럼 잘 살아. 우린 우리 갈 길 갈게. 잠깐만. 또 왜? 나 돈 좀 주라. 애들 분유값이랑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당신이 첫째랑 둘째의 아빠였으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아니, 내 친자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주겠어? 됐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생활해. 그리고 네가 가진 명품만 팔아도 1년치 생활비 나오겠다, 이 멍청아. 명품은 절대 포기 못해. 내 가치를 낮추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셔요? 네네. 그럼 평생 그렇게 명품 들고 다니면서 굶고 사세요. 우린 갑니다. 저와 새 아내는 전철을 지나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각자 볼일을 봤어요.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데 어느새 전처가 유모차를 끌고 와서 제 등을 톡톡 치는 겁니다. 깜짝이야. 뭐야, 아직 안 갔냐? 여보, 당신 나 못 잊었지? 혹시 우리 애인 사이로 지내는 건 어때? 사실 우리 둘이 궁합이 참 잘 맞았잖아. 뭐?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봐. 같이 즐기면 좋잖아. 대신 당신이 매달 생활비 지원해줘. 많이 주지 않아도 돼. 미친 또라이. 아유, 이 화상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몸뚱이 함부로 굴리는 건 네 마음인데 나한텐 안 통하니까 썩 꺼져라. 치, 당신 속으로는 나 좋아하잖아. 나랑 자고 싶어 안 달랐으면서 왜 시치미를 떼? 아까 날 보는 눈빛을 보고 느꼈거든. 진짜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야, 그냥 꺼져. 제발 좀 사라져줘. 나 지금 아내랑 무지무지 행복하거든? 너한테 생활비 주고 연애할 놈은 다른 데 가서 찾아. 이 똥풍에 빠진 걸레야. 에이, 아니면서. 나 좋아하는 마음 남았잖아. 당신 마누라 집에 먼저 가라고 하고 우리 둘이 모텔이나 가자. 우리 애기들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잠깐 모텔 안에서 놀게 하면 되겠지. 이런 여자랑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새 아내가 이를 듣고 바로 전처에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여자가 어딜 때려? 당신 미쳤어? 내 남편한테 꼬리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겠냐? 걸레짝이라는 거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너 좀 심하다.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싸구려 잡년아?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우리 애기들이 다 들었잖아. 제 아내가 한 대 더 때리려고 하자 제가 말렸습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 무시하자고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여자야, 제발 좀 꺼져라. 다음에 혹시라도 길에서 우연히 봐도 아는 척하지 마. 잠깐, 그냥 가지 말고 맥값이라도 줘.
현금 있는 거라도 좀 줘봐. 애들 밥이라도 먹이게. 아유, 야매봐. 잉여 화상아. 아유, 그래 줄게.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꼴랑 5만 원? 줄 거면 더 줘. 싫으면 말든가. 아니야. 줘. 그거라도 줘. 저는 돈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전철은 절 한번 째려보더니 돈을 줍더니 유모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보지 못했네요. 물론 앞으로 영원히 안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새로운 가정은 매우 화목하고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처의 돈으로 사업을 했을 때 돈맛을 보고 기뻤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다 부질없더라고요. 스스로 고생해서 땀을 흘려 버는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꼬셔서 높이 올라가 성공했다가 추락해버린 전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네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